아니 이게 회계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친구들이랑 그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설날에 이제 명절에 가잖아. 네. 그러면 아우 김수건 바쁘지 이러면서 그럼 장모님은 꼭 하시는 얘기가 아우 연말정산하느라 그렇게 바쁘다. 장모님 다 연말정산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부동산이랑 연말정산이 거의 질문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전국에 뭐 1000만 명 이상의 근로소득자 월급쟁이들이 있을 테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해도 많고 인터넷에도 너무 이제 A 아니면 B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답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정보도 있고요, 뭐 일방적인 정보도 있고. 뭐 혹시 다들 아는 좀 꿀팁 하나씩 좀 공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실무 제가 이제 저는 기장하고 이제 원천세 신고 대리를 하니까 하는 입장에서 사실 안 알려주면은 반영하기가 힘들죠. 본인이 좀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뭐 이게 애기 관련해가지고 뭐 보육수당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보육수당. 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회사를 다닐 때는 애가 없었으니까 이런 걸 받을 일도 없었고 그러다 이제 애를 낳고 사실 애를 낳았으면 이제 이 자녀가 생겨서 6세 이하의 자녀는 월급의 10만 원까지 월급의 1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사팀에서는 내가 애를 낳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월급을 받았는데도 이런 비과세 혜택이 적용 안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연말정산할 때 뭐 120만 원 한 번에 반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급여명세서에 꼭 10만 원씩 찍어서 매월 그 원천징수할 때 찍어줘야지 이게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연말정산할 때 바꾸는 게 아닌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때때로 이제 자신의 이런 인사 정보를 업데이트 하라고 할 때 적시에 이제 나면 바로 업데이트 알려줘야 하는 게. 바로 그냥 이메일 다 바로 딜리트 하잖아요. 보지도 그러니까 않는데. 애기 생기지도 않은데 그냥 2명 막 등록해버리고 하면 좀 세금 절세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뭐 의료비 공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의료비 공제는 일단 가족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일단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좀 집중시켜서 몰아주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상식들을 갖고 있는데 왜 의료비는 반대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비가 발생을 하면은 총액을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급여의 3%를 넘은 금액부터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연봉 1억이다 이러면은 300만 원을 넘어야 돼요. 그럼 300만 원 넘기가 1년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병원 이게 진짜 아픈 사람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몰아서 합치라는 게 합치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4명이다 요즘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다 회사 다니면은 그럼 각자 이제 합치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면은 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막내딸은 연봉이 3천이에요. 그럼 이제 넘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겨가지고 공제를 받아라. 근데 이제 각자 연말정산하면은 각자 못 넘고 각자 공제 못 받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부부가 똑같이 1억씩 버는데 한 명이 200만 원씩 의료비를 낸 거예요. 그러면 3%가 안 넘으니까 네, 그렇죠. 각자 공제가 안 의료비 되죠. 받으면 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데 요거를 한 명한테 몰아주면 400만 원이 되니까 그렇죠. 300만 원 넘는 100만 원만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나은 거죠. 저 의료비 공제는 뭐 소득 낮은 사람한테 모는 게 일반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장애인 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사람들 굉장히 오해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도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많이 놓치는 게 이게 장애인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게 정말 이제 몸이 불편하신 지체장애, 뭐 정신장애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장애인증을 발급받아야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중증 환자분들도 적용받거든요. 근데 이게 중증 환자의 범위를 보면은 암, 치매,
중풍 이 정도 이제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병원 가서 뭔가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알려줘요. 당신은 이제 중증 환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라에서 얼마 정도의 보험료가 지원이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보험료도 병원비도 할인해주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5년간 일반적으로 5년간 예,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증 환자라는 게 보통 뭐 어느 정도 아픈 사람들 얘기하는 뭐 사실은 좀 상당히 이제 치료가 이제 정의상은 이제 장기적 치료를 요한다고 해갖고 아픈 분들인데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아팠는데 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 은근히 그 갑상선 암 진단 많이 받거든요. 예. 뭐 요즘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갑상선암은 착한암이다. 네. 그러니까 그 착한암이 꼭 보험료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이런 좀 짧게. 어르신 이제 모셨는데 치매 걸리셔갖고 모셨는데 모시는 동안 뭐 몰랐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치매가 중증이라는 건 조금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진짜. 치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반적이고 주변에서 좀 네. 찾아보기가 너무 쉬운. 그리고 사실은 그게 좀 장애인 그리고 중증이라고 하면 정말 소위 말하는 죽을 병으로 되는데 중환자실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치매는 조금 정말 좀 몰랐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코로나는 중증인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병원 가서 의사분한테 그 장애인 증명서 뭐 진단서 이거 떠달라고 하시면 떠주시거든요. 그거 첨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